CG를 만드는 것보다 실제로 구현한 현실을 직접 짓는 게 낫다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단지 현존하는 감독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크리스토퍼 놀란처럼 할 수 있는 건 놀란 본인뿐이라는 게 문제라면 문제일 뿐이죠. Now 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다룬 그의 신작 오펜하이머만큼은 반드시 CG이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에서는 그가 연출하는 거대한 스케일보다 세심한 연출의 디테일들을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LA 도심 한복판에다가 기차 모형을 더 씌운 대형 트레일러를 실제로 운행시킨다던가 오직 이 한 장면을 위해서 진짜 람보르기니를 실제로 터뜨려 버린다던가 남들처럼 CG를 쓰면 될 걸 굳이 1000명의 보조 출연자를 동원해서 진짜 같은 전쟁씬을 찍는다던가 그리고 인터스텔라 속의 이 장면을 찍기 위해서 무려 500에이커 즉 여의도 면적의 약 70%에 해당하는 2제곱킬로미터의 땅에다가 옥수수를 실제로 심어버렸다는 그런 도시전설급의 일화를 듣고 있으면 규모에 관련된 에피소드만큼은 정말로 놀라지가 않을 수 없습니다. 캐나다의 서부 지역에 있는 캘거리에 이 옥수수 농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인터스텔라 팀은 무려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원이 훌쩍 넘는 예산을 지출해야 했지만 인터스텔라의 전체 제작비가 1억 6,500만 달러, 즉 하나로 2,340억 원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옥수수 농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였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박진감 넘치게 촬영을 마치고 난 이후에는 옥수수 농사까지 실제로 잘 돼버려서 오히려 수확한 옥수수를 팔고 나니 흑자가 나서 다시 제작비로 보탤 수 있었다고 하죠. 한반도의 스케일로는 여러모로 현실감이 없는 일화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덕분에 CG로는 구현하기가 힘들 이런 생생한 장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매번 이렇게 큰 사이즈에만 무조건적으로 집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논란 본인은 여러 옵션을 따져봤을 때 최고의 가성비를 낼 수 있는 방식을 촬영에 적용한다고 말하니까요. 실제로 테넷에서 정말로 폭파시켜버렸던 보잉 747 비행기도 무조건 큰 장면을 현실 속에서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침 사전 답사 중에 연식이 아주 오래된 모델을 발견했는데 저건 얼마 정도면 살 수 있냐고 물으며 대화를 하다 보니 그 정도면 미니어처를 제작하고 그 위에 CG를 입히는 것보다 오히려 더 싸게 먹히겠다는 아주 가성비 중심의 고민을 한 결과로 내려진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직 가성비 외길 인생을 우직하게 걸어온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마찬가지의 이유로 다크나이트에서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었습니다. I am the Batman. 바로 하비덴트가 스스로 미끼가 되어 조커를 끌어들이는 작전에서 벌어진 지하차도 속의 박진감 넘치는 추격신은 사실 미니어처를 통해 촬영을 한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사실은 미니어처를 사용해서 극한의 가성비를 추구한 장면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사실을 알고 봐도 구분이 잘 되지 않는 이런 명장면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간의 평가와는 다르게 극한의 가성비를 추구하는 놀란 감독을 따라 다크나이트의 빌런 조커마저도 가성비를 추구하는 알뜰한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이제는 전설이 되어버린 오프닝 장면에서 무모하게 용기를 냈던 이 은행 매니저. 물론 결과적으로는 총알이 다 떨어져서 조커에게 제압을 당하게 됐지만 조커는 그런 그가 마음에 들었는지 이렇게 한참 동안이나 그를 지그시 바라봅니다. Criminals in this town used to believe in things. Honor, respect. 그리고 총에 맞고 나서도 조커를 향해 이런 명대사를 던지는 은행 매니저. 그리고 자세히 보면 그의 앞에는 이렇게 그가 쓰다 떨어뜨린 사건이 있지만 잠시 뒤에 다시 보면 그 사건은 이제 조커의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은행 매니저가 보여줬었던 그 무모함이 마음에 들었던 걸까요? 조커는 이때 파밍을 해뒀던 은행 매니저의 사건을 영화 속에서 두고두고 재활용합니다. 영화 속에서 조커가 아껴서 썼던 중요한 소품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다크나이트 버전 조커의 상징과도 같은 입술알기 버릇과 연관이 있는데 조커를 연기한 히스레저가 대사를 내뱉을 때마다 입꼬리의 양쪽에 만들어 놓은 두꺼운 흉터 분장이
자꾸만 아래로 흘러내려와 곤란해질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조커가 혀를 내미는 방향은 거의 다 흉터 분장에 있는 양쪽 입꼬리 쪽인데, 마찬가지의 이유 때문에 대사를 내뱉지 않는 장면의 조커는 아주 얌전하게 혀를 입안에 고이 보관해두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입을 움직이지 않아서 흉터 분장이 무너질 일도 없으니 그럴 땐 굳이 혀를 날름거릴 이유도 없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조커의 혀놀림은 이렇게 매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시작됐지만 그건 조커의 캐릭터와도 매우 잘 어울렸기 때문에 히스레저는 가끔씩 필요가 없는 순간에도 일부러 혀를 날름거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크나이트 속의 연출들은 알고 보면 소소한 구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 장면, 고담시의 유령 마피아인 마로니의 차에 투페이스가 갑자기 타 있는 장면도 그런데, 분명히 차에 타기 전에는 부하들이 마로니를 경호하고 있었고 아무런 소란도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는데 투페이스는 어떻게 마로니의 차에 멀쩡히 타 있을 수 있었던 걸까요? 사실 비법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카메라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이제 오른쪽에 더 중요한 게 등장할 것이라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집중하게 되는데, 그걸 역으로 이용하면 이렇게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일종의 트릭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니까요. I am the Batman. 그리고 하비덴트가 트릭을 던지는 장면에도 사실은 깨알같은 디테일이 숨겨져 있습니다. 조커를 유인하기 위해서 자신이 진짜 배트맨이라고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의도적으로 경찰에 연행되는 하비덴트. 그동안 배트맨이 벌였었던 무법적인 활동 때문에 경찰은 어쩔 수 없이 하비덴트를 연행해 가게 되는데, 왠지 모르게 싸늘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는 다른 경찰관들과는 다르게 단 2명의 경찰관은 하비덴트를 향해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Assuming, of course, that they are still your people and not Maroni's.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고담시의 경찰들은 대부분 갱단이나 조커에게 매수가 되어 있었지만 하비덴트에게 박수를 친 그 2명의 경찰관들만큼은 그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은 완벽한 청렴 경찰이었죠. 그래서 잠깐 지나가는 단역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들은 영화 속에서 꽤나 큰 비중을 가진 채로 조커에게 끝까지 맞서 싸웠던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느낌으로 조커에게 대항을 하다가 결국 사건만 헌납을 해버렸었던 패기의 은행 매니저. 그런데 다크나이트가 개봉했을 당시에는 미드 프리즌 브레이크의 인기도 엄청 났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알렉산더 마혼의 배우 윌리엄 피치너의 등장에, 또 생각보다도 훨씬 더 빨랐던 퇴장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당황을 하셨을 겁니다. 그만큼 윌리엄 피치너는 영화의 초반에 강렬한 임팩트를 남겼었는데, 사실 그가 다크나이트에 출연하게 된 계기, 또 이렇게나 박력 넘치게 샷건을 쏴대는 특이한 은행 매니저로 등장하게 된 계기는 이 영화의 바깥에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은 무법지대 그 자체인 고담의 분위기를 어떤 방향으로 구현해낼지 고민을 하다가 마이클만 감독의 히트가 LA를 그려냈던 방식에서 많은 힌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놀란이 말하기로 히트 안에 그려진 도시 LA는 수많은 캐릭터들이 펼치는 감정적인 여정의 균형을 잡아주는 공간으로서 완벽한 예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놀란은 실제 제작 과정에 들어가기 전 모든 제작부의 팀장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히트를 관람했었다고 하죠. Yeah, this is Roger Benson. I'm supposed to collect something? You gonna duel these guys? So word's on the street it's okay to steal my stuff. I'm gonna kill the sons of bitches. 히트에서 윌리엄 피치너는 악명 높은 주인공의 뒤통수를 쳐보려다가 작전이 실패해서 오히려 자신이 보복을 당해버리는 불운의 은행 매니저 로저 베젠트를 연기했었습니다. 이처럼 멀쩡하게 제도권에 있으면서도 갱단에 맞서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기백과 패기는 히트에서 비롯되어 다크나이트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What am I doing? I'm talking to an empty telephone. I don't understand. Because there was a dead man on the other end of this fucking line. 물론 안타깝게도 윌리엄 피치너 본인은 그 영감의 원천을 따라서 다크나이트에서도 똑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됐지만 말이죠. In case the ghost is trying to communicate. I'm trying, Morris.
이처럼 다른 작품에서 가져온 단서를 영화의 내용에 접목시키는 건 인터스텔라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지구에 있는 가족을 구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왔지만 오히려 그 선택 때문에 지구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 쿠퍼. 그래서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 도착한 미지의 공간에서 쿠퍼는 가족을 떠나려 하는 과거의 자신에게 소리치며 절규합니다. Don't go! Don't go, you idiot! Don't go!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수많은 책들이 화면을 스쳐 지나가는데 그 중에서도 쿠퍼가 오해를 할 때 가장 크게 비춰지는 이 책은 로이스 로리의 동화 무자비한 월러비 가족입니다. 이 책에는 자신의 아이들을 버리기 위해 철저하게 여행 계획을 짜는 나쁜 부모들이 등장하는데 그렇게 남겨진 아이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직접 개척해 나가는 이야기를 이 책은 익살맞은 방식으로 그려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장면에 등장하는 모든 책들이 의도를 갖고 배치된 건 아니겠지만 인터스텔라의 전체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무자비한 월러비 가족만큼은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배치된 게 분명해 보이죠. 이렇게 결말과의 연관성을 갖고 있는 소품을 이야기하자면 역시나 인셉션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정말로 코브는 꿈에서 무사히 탈출을 한 것이 맞는가? 그가 현실을 확인하기 위해 돌렸던 팽이는 정말로 꿈과 다르게 쓰러지는 것인가? 하지만 아이들의 모습이 꿈속의 잔상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걸 보면 결국엔 이것도 꿈속 공간이 맞지 않은가? 개봉 당시는 물론이고 1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무성한 추측을 낳고 있는 인셉션의 결말. 하지만 놀란 감독은 너무나 명확하고 간단하게 꿈과 현실의 장면을 구분할 수 있는 단서를 하나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그건 바로 코브가 끼고 있는 이 결혼 반지였죠. 결말 이전의 모든 장면을 돌려보면서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코브가 현실 속에서 이 반지를 끼고 있는 경우는 단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꿈속인 것이 너무나 명확한 장면은 물론 꿈에서 깨어나온 줄 알았지만 사실은 꿈속의 꿈이었던 페이크 장면에서까지 꿈속에 들어가 있는 코브의 왼손에는 반드시 멜과의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결말의 장면이 코브의 꿈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면 그가 반지를 끼고 있는지 아닌지만 확인해 보면 된다는 것이죠. 자신도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애꿎은 토템팽이를 돌려보는 코브의 왼손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반지 같은 건 전혀 끼워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너무나 명확해지게 되죠.